늦가을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정정만이 감도는 거실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빌라를 가득 채웠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선영, 65. 한때 대한민국 패션계를 주름잡던 선영 부티크의 회장이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의식 없는 몸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가족분들 계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한 남성이 급히 다가왔다. 장민준, 박선영의 외아들이었다. 39살의 그는 평소에 냉철함을 잃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옆에는 윤지수, 민준의 아내이자 박선영의 며느리가 서 있었다. 35살의 지수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졌다. 가망이 희박합니다. 지수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럴 수가.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여겨졌던 박선영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군. 놀랍게도 박선영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가 치밀하게 준비한 연극이었다. 몇 주 전부터 박선영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며느리 지수의 시선, 아들 민준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최근 지수가 보험 설계사를 자꾸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수상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죽은 척을 해서 진짜 얼굴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다. 오랜 친구이자 비서였던 김미경과 함께 이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미경은 현재 간병인으로 위장해 모든 것을 기록할 예정이었다. 계획은 완벽해야 했다. 박선영은 꼼꼼하게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미경과 리허설까지 마쳤다. 미경아, 혹시라도 내가 너무 위험해지면 그때는 내가 날 지켜줘야 해. 박선영의 말에 미경은 굳건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겁니다. 누구도 회장님께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녀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이틀 더 지난 후 박선영은 집으로 옮겨졌다. 강남에 자리한 그녀의 빌라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어머님을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수가 말하며 은근히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병원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좋겠어요. 간병인도 제가 알아볼게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미경 씨가 간병인으로 와주신다니 다행이야. 박선영의 침실은 빌라 2층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넓은 창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박선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57살의 김미경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간병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박선영과는 30년 넘게 함께 온 절친한 동료이자 오른팔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 김미경입니다. 미경은 민준과 지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앞으로 어머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지수가 미경을 위아래로 후어보며 말했다.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20년간 요양병원과 중환자 간병을 해왔습니다. 미경의 대답은 완벽했다. 실제로 그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최고급 간병 교육까지 받았던 것이다. 그날 밤 미경은 박선영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영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비됐지? 박선영은 눈을 감은 채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 창밖으로는 늦가을 밤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빌라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막이었다.
곧 이 집안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예정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적당한 근심이 어린 표정까지. 모든 것이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아침 9시 지수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지수가 방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는 의식불명 상태의 박선영만이 있었다. 지수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지겨워졌거든요. 박선영은 눈을 감은 채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 지수는 침대 옆 화분대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박선영이 아끼던 붉은 장미가 담긴 크리스탈 꽃병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그 꽃병을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께서 이 꽃을 참 좋아하셨죠? 지수가 꽃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일부러 손에서 꽃병을 놓쳤다. 쨍그랑. 크리스탈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장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지수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박선영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꽃병은 남편이 살아생전 첫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고 붉은 장미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꽃이었다. 지수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지수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박선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님 들리시나요? 아마 안 들리시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차갑고 달콤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박선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선영 부티크도 이 빌라도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될 거예요. 지수가 계속 속삭였다. 민준 오빠도 제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시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표정을 바꿨다. 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바닥에 흩어진 꽃병 조각들을 보며 물었다. 아, 꽃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지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건데 정말 죄송해요. 미경은 지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연기가 정말 훌륭하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미경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간 후 미경은 조용히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다 들었지?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선영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지수가 민준까지 자기 편이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내 아들도 그런 건가? 미경은 바닥에 흩어진 꽃병 조각들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선영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스산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지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다.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런데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지수는 민준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어머님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지수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회사 일도 그렇고. 2층에서는 박선영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제 아들의 진심도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미경은 박선영의 침실에서 작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 지수가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선영아,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겠어.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지수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하거든. 박선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의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간병인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오전 10시 지수는 평상시처럼 박선영의 방에 들어왔다. 미경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어머님,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지수가 말했지만 그 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냉소적이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가 침대 곁에 앉으며 속삭였다. 어머님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놀라시겠지만 민준 오빠가 알려줬어요. 박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금고에는 선영 부티크의 중요한 계약서와 개인적인 비자금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민준에게 남길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민준이 그것까지 알려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수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다. 어머님의 유언장도 이미 준비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요. 이때 미경이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였다. 오후가 되자 지수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박선영의 서재에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미경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 서류가 여기 있었구나. 지수가 혼잣말을 하며 선영 부티크의 지분 관련 문서를 꺼냈다. 이제 이것만 수정하면.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부부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미경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늘 어머님 상태는 어땠어? 민준이 물었다.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지수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데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아. 어머님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아야 하거든. 당연하죠. 이제 오빠가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무슨 절차요? 경영권 이양 같은 거 말이야. 어머님이 의식불명 상태이시니까 법원을 통해서. 지수가 민준의 말을 끊었다. 그런 건 제가 알아볼게요.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박선영은 2층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다. 밤이 깊어지자 미경은 박선영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들려주었다. 지수가 너의 서재를 뒤졌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지. 미경이 속삭였다. 민준이도 미안하지만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미경이 위로하듯 말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지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녀는 박선영의 방에서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 지수가 박선영의 결혼 반지를 보며 말했다.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될까요? 그녀는 박선영의 손에서 반지를 빼려고 했다. 하지만 박선영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자 지수는 깜짝 놀랐다. 방금. 지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선영을 바라봤다. 박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지수는 잠시 지켜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아니야, 착각이었나 봐. 하지만 그날부터 지수는 박선영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혹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준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오빠, 혹시 어머님이 정말로 의식불명인 걸까요? 무슨 말이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손을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그런가요? 지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대화를 들은 박선영은 위기감을 느꼈다. 지수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지수는 혼자서 박선영의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박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정말 자고 있는 건가요? 어머님. 지수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박선영의 팔을 꼬집었다. 박선영은 아픔을 참으며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역시 의식이 없구나.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지수의 계획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수가 박선영의 방에 들어와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이건 인슐린이에요. 당뇨병 환자들이 쓰는 거죠. 지수가 주사기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하지만 과다 투여하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박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수가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뇨도 없으신 분이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맞으면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지수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의사들도 자연사로 판단할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지수야, 어디 있어? 지수는 재빨리 주사기를 숨기고 방에서 나갔다. 여기 있어요, 오빠. 박선영은 온몸이 떨렸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감사팀이 온다는 연락이 왔어. 민준이 말했다. 감사팀이요? 지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다. 어머님의 개인 계좌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 상속 관련해서. 지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다. 언제요? 다음 주 중에.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민준이 지수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네. 이 대화를 들은 박선영은 절망감에 빠졌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미경은 박선영에게 위험을 경고했다. 선영아, 이제 정말 끝이야. 오늘 밤 지수가 뭔가 시도할 것 같아.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다. 알아.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밤에. 박선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졌다.